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죠. 그리고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과 제자 사이이고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죠. 이러한 관계가 있는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철학자가 예술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졌을지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름의 표기법을 봐주십시오. 우리는 플라톤 이렇게 표기를 하지만 영어로 쓸 때는 플레이토 하고 이런 식으로 표기합니다. 이것 좀 꼭 기억해 둡시다. 플라톤 하면 우리는 이데아라는 개념에 대해서 들어봤죠. 이데아라는 것은 원형쯤 됩니다. 개념이나 사물의 원형쯤 되지요. 플라톤은 극문학에 대해서, 연극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졌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저서, 국가에서 자신이 그리고 있는 이상국가에서는 극시인들을, 연극을 추방해야 한다고. 극시인들은 우리의 이상국가에 들어오는 것을 정중히 거절하도록 하세라는 표현 정도로 연극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플라톤은 연극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졌느냐 하면 간단히 말하면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이데아를 모방한, 이데아의 모방인 우리 현실계의 사물들에 대한 다시 한 번의 모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진리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술이라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고, 더더군다나 비극이라는 것은 영웅들이, 젊은이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영웅들이 울부짖는 모습을 묘사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라는 이유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라톤의 입장은 예술에 대한 도구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술은 유익한 것이어야 한다, 유용한 것이어야 한다, 예술은 어떤 목적에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플라톤은 주장하는 것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술은 유익하고 유용하며 교육적인 것이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교육적이지 못한 것, 잔인한 장면이 나온다던가 하는 연극이나 영화는 애들이 보고 따라 배우기 때문에 금지시켜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검열 제도를 두어서 바람직하지 못한 형태의 예술은 금지시켜야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고민을 이미 플라톤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 스승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름은 이렇게 영어로는 에리스토틀 하고 표기가 됩니다. 이 표기법도 좀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포에틱스라고 주로 표기가 되는데요. 시학에서 자기 스승 플라톤이 주장했던 예술의 도구주의를 거부하고 예술은 그 자체로서의 존재 의미를 갖는다. 예술은 그 자체로서 존재 가치를 갖는다. 예술 자체가 주는 즐거움이 예술의 목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의 자율성, 예술의 오토노미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직접 쓴 책이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업한 내용을 누가 적은 것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업 강의 노트 정도가 전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 안에는 카타르시스라는 유명한 개념이 등장하죠. 카타르시스는 우리말로는 정화작용이라고 주로 번역이 됩니다. 이 정화작용이 어떠한 것이냐는 고대 그리스어를 번역하는 방식에 따라서 몇 가지로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전문적인 이해는 우리가 각자 나중에 시도해 보도록 하고 우리는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하도록 합시다. 카타르시스는 원래 의학 용어로 설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카타르시스가 의미하는 정화작용은 어떻게 이해하면 쉽냐 하면
우리가 설사를 할 때와 같은 우리를 거북스럽게 하거나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배출해내는 방식의 정화작용, 그러한 효과의 정화작용, 이렇게 이해하면 쉽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죠. 상대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오리지널 텍스트에 한 발 더 가까운 영어 번역본을 통해서 그의 내용에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문을 읽어 주십시오. 제가 해석을 해보죠. Man, 인간은 is differentiated from, 다릅니다. 무엇과 다르냐 하면 other animals, 다른 동물들과 다릅니다. Because, 왜냐하면 he, 인간은 is the most imitative of them, 동물들 중에서 가장 모방적이고 and, 그리고 he learns his first lesson through imitation, 모방을 통해서 최초로 무언가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And we observe that, 우리는 that 이하를 보게 되는데 that 이하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all men find pleasure in imitation, 모든 인간은 모방에서 즐거움을 느낀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다르고 예술이라는 것은 그것이 주는 즐거움 자체로서 존재의 의미를 갖는다 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명 혹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의 모방 본능을 연극의 기원으로 지적하거나 예술은 그것 자체로 존재 가치를 갖는다라는 식의 설명을 이전에 들어본 적이 있죠. 그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을 살펴봅시다. 자, 이 슬라이드를 봐주십시오. 영어 문장들을 봅시다. Tragedy is an imitation of an action. 트레지디는 비극이라는 것은 행동의 모방이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는 쓰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봐주십시오. Tragic plot is an imitation of action. 비극의 플롯이라는 것은 행동의 모방이다 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행동이라는 것은 그 밑에 우리말 설명을 봐주십시오. 단순히 육체적인 움직임을 행동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연극에서, 극문학에서 행동이라고 말할 때는 그것은 의지나 동기가 결부된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는 것, 걸어간다는 행위 자체는 행동이라고, 드라마틱 액션이라고, 극적 행동이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끌어안기 위해서 걸어간다던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한 대 때려주기 위해서 걸어간다든가, 이렇게 의지나 동기가 결부되어 있는 행위, 행동, 이것을 극적 행동, 드라마틱 액션, 아니면 그냥 연극과 극문학에서 행동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이것을 꼭 좀 기억해 둡시다. 연극 관련 혹은 드라마 관련 책을 읽을 때 행동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행동은 바로 이러한 드라마틱 액션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지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을 구성하는 6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플롯, 캐릭터, 소트, 스펙터클, 딕션, 그리고 멜로디인데요. 이것들의 뜻을 대략 아시겠죠. 플롯은 구성이라고 번역하면 쉽습니다. 그 다음에 캐릭터는 인물의 성격, 소트는 인물이 보여주는 사상, 스펙터클은 볼거리이죠. 거대한 볼거리, 화려한 볼거리, 이런 것들이 되겠고, 딕션, 언어, 그리고 멜로디는 음악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6가지 요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플롯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플롯은 뭐냐 하면 두 번째 설명을 봐주십시오. The combination of the incidents or things done in the story. 사건들이 결합 혹은 이야기 안에서 행해진 것들이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플롯은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리가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의 데이트라는 스토리를 우리가 만들죠.
그 안에 어떤 사건들을 우리가 배열하거나 결합시키고자 합니까? 우선 오후 1시쯤에 만나서 맛있는 점심을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커피를 한 잔 마실까? 아니면 바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래, 아무래도 영화를 먼저 본 다음에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커피를 마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적합하게 생각하는 방식으로 사건들을 배열하거나 결합시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커피를 마시고 나서는 가까운 공원으로 산책을 할까? 그 다음에 산책을 하고 나면 또 배가 출출해질 테니까 어디 가서 저녁을 먹고 헤어질까? 이런 식으로 자기가 사건들의 진행에 대해서 계획을 짜게 된단 말이죠. 그것이 플롯입니다. 그래서 플롯을 구성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극작가 이근삼 선생 같은 분은 자기 책에서 플롯을 뭐라고 번역하냐 하면 구성하다 할 때의 구자를 쓰고 설치하다 할 때의 설자를 써서 구설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플롯이 비극을 구성하는 6가지 요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슬라이드의 마지막 설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The most important of the 6 elements is plot. 6가지 요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플롯이다. 그래서 심지어 시약 안에서 뭐라고 쓰냐 하면 플롯은 비극의 영혼이요 골수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본을 보면 soul 그리고 pith, P-I-T-H 골수거든요. 플롯은 비극의 영혼이자 골수이다 라고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럼 플롯이 아닌 다른 요소들이 강조되는 드라마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것들은 좋지 않은 형태의 드라마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영화의 내용보다는 그 영화 음악이 더 유명한 경우들이 있죠. 그런 식으로 멜로디 혹은 뮤직이 더 강조되는 드라마는 아리스토텔레스적 견지에서는 좋은 드라마는 아닌 것이죠. 또 어떤 영화들은 헐리우드의 블록버스터 같은 경우들이 그렇죠. 내용, 줄거리, 이야기 자체보다는 화려한 볼거리들이 관객에게 더욱 호소합니다. 역시 이러한 형태의 드라마들도 좋은 것은 아니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을 따른다면 플롯이 훌륭해야 훌륭한 드라마를 만드는 것인데 훌륭한 플롯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하면 바로 개연성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사건들의 전개가 개연성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그것의 마무리도 개연성을 가진 상태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영화나 연극이나 어떤 극적 형태의 작품들 중에서는 마무리가 충분한 개연성을 갖지 못해서 비합리적으로 혹은 불합리하게 끝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들을 뭐라고 가리키냐 하면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비평 용어지요. 슬라이드에 표기되어 있는 것처럼 데우스 엑스 마키나는 데우스, 영어로 하면 갓이죠. 엑스, 영어로는 프람입니다. 마키나는 영어로 하면 머신이죠. 그래서 기계장치를 타고 내려온 신, 기계장치로부터의 신이라는 뜻인데요. 이 용어는 고대 그리스 극장의 독특한 형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극장에는 기중기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중기를 타고 하늘에서 신의 역할을 맡은 배우가 등장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특히 에우리피데스의 비극들에서는 주인공이 어떤 곤경에 처했을 때,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을 때 하늘에서 기중기를 타고 하늘에서 신이 내려와서 주인공을 괴롭히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얘들아, 이 주인공 아이는 내가 특별히 아끼는 아이니까 얘를 그냥 놔둬라.
얘를 자기 가고 싶은 곳으로 가게 놔두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연극을 마무리 지어 버립니다. 막다른 골목의 위기에 도달했던 주인공은 신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죠. 주인공을 위협하는 인물들이 신의 권능을 거역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러한 식의 우연적이거나 비합리적인 결말을 부르는 이름이 바로 데우스 엑스 마키나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용어를 머릿속에 담아놓고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이 비평 용어가 한때 우리의 대중문화 속에서 회자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심영래 감독의 영화 디워를 손석희 아나운서가 진행하던 MBC 100분 토론에 나와서 미학연구자 진중권이 비판하면서 이 용어가 인터넷을 막 떠돌게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 비평 용어를 대중적인 수준에서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때의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그 비평이다라는 것은 최대의 예의가 뭐냐면 가장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하는 비평이 최대의 예의입니다. 작가에 대해서. 저도 책을 썼을 때 너가 너무 잘 썼어요. 천재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반가워요. 꼼꼼하게 지적해주는 게 진짜 예의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왜 그러냐면 워낙 허술합니다. 이게 지금 영화 전체를 보게 되면 주인공들이 하는 일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계속 도망만 다니거든요. 그 다음에 구해주는 것도 주인공 이 사람이 구해주는 게 아니다. 다 남들이 도와줘요. 다 구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결말이 어떻게 되냐, 목걸이 하나로 대군이, 그 많던 대군이 목걸이 하나로 나가는데 도대체 이 목걸이를 작동시키는데 또한 주인공이 한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불악기를 물리치기 위해서 또 선한이무기가 등장할 때 선한이무기를 불러주기 위해서 주인공들이 한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소위 그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 그러거든요. 기계장치를 타고 내려온 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건 피해야 되는 건데 어떤 거냐면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 비극 작가들이 막 플롯을 짜나갑니다. 그래서 주인공을 위기로 몰아넣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냐면 어떻게 구해낼지를 모르는 거예요. 난감한 상황이죠.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기계장치를 타고 신의 역할을 하는 배우가 기증기를 타고 내려와요. 그래서 신이 인간의 목숨을 구해주거든요. 이런 건 이제 데우스 엑스나 마키나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위기의 상황에서 주인공이 이제 위기에 처했는데 악당이 총을 쏘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저 외계에서 날아온 별똥별에 맞아가지고 해결이 된다라든지 이런 식의 구조, 우연에 맡기는 구조는 피해야 된다라는 게 극작술의 기초입니다. 이거 누가 지적했냐면 25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얘기거든요. 근데 심영래 감독께서 주인공들이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말이 어떻게 되냐면 신이 보내준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갑자기 목걸이가 작동해가지고 그 많던 대군, 그 CG의 화려함으로 보였던 그 대군들을 일거에 날려버리고 어떤 그 신이 또 그냥 선한 이무기를 보내가지고 선한 이무기가 그렇게 나타날 것이라면은 뭐하러 이렇게 도망다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결국은 그 해결을 인간의 배우들한테 극 중에 있는 그 인물들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신적인 해결 예. 신이 강림하시는 겁니다. 역사심이거든요. 이게 모든 문제가 다 여기서 나옵니다. 이 영화에. 네. 그래서 보니까 이런 식의 아무리 스토리 구조가 허술하다 하더라도 결말에서 주인공이 한 역할이 없는 그렇게 허술한 구조를 갖는 영화는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당연히 평론가들의 네, 방금 우리가 본 동영상의 출처는 이 뒤에 이렇게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대 그리스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인물들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휴브리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휴브리스라는 개념은 나중에 멜로드라마라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 또 이야기되어야 하므로 지금 잊지 말고 한번 언급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휘브리스 혹은 휴브리스라고 표기가 되는데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휴브리스가 일상 영어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표기입니다. 이 휴브리스라는 것은 오만, 교만 정도로 번역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영어로 번역을 해보면 이것은 excessive pride라고 쉽게 번역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자존심 정도로 번역을 할까요? 고대 그리스 비극의 주인공들의 주된 정신적인 특징 중의 하나가 그들은 인간으로서는 지나치게 강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이디푸스 왕을 봅시다. 그는 오만하게도 자기 자신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마저도 극복하려고 그러죠. 제일 마지막에는 자기의 두 눈을 스스로 찔러서 장님이 되고 나서 한다는 말이 자기에게 이렇게 운명에 덫을 놓은 것은 아폴로 신이지만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벌을 준 것은 나 자신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신에게 완전히 굴복하지 않는 인간의 자존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안티고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감히 여자로서 왕에 맞서죠? 그 고대 그리스라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일반적인 여성의 이미지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그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2000년대에 읽은 어떤 자료에 의하면 그때까지도 현대시대에까지도 그리스의 시골에서는 여자가 장을 보러 나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집안이 폐쇄된 공간에만 있고 바깥 활동은 오로지 남자들만 하는 그러한 전통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이스킬로스의 쇠사슬에 묶인 프로메테우스 같은 작품, 프로메테우스 바운드 같은 작품을 봐도 마지막에 가면 인간에게 불을 전해준 대가로 제우스에 의해 사로잡혀서 독수리에게 간이 쪼여 먹히는 형벌을 받는 프로메테우스가 끝끝내 제우스 신에게 굴복하지 않고 반항하면서 외칩니다. 나는 신에게 굴복하지 않겠다 하고요. 이러한 휴브리스의 대가를 인간들은 치르게 되죠. 비극의 주인공들은 그래서 결국 파멸하게 됩니다. 자신의 분수를 지나치는 휴브리스에 의해서, 오만 혹은 교만에 의해서, 익세시브 프라이드에 의해서 인간은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휴브리스를 통하여 인간은 완전히 신에게 굴종된 존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존엄과 주체성을 주장하는 존재가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은 어떻습니까? 나는 휴브리스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 주변에 휴브리스가 확연히 드러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문화에서는 휴브리스를 높이 평가합니까? 나는 우주의 원리에 순응하며 살아가려 합니까? 아니면 나 자신이 우주의 주인이 되고 우주를 통제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이 점에 대해서 각자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고대 그리스의 극문학은 오늘날의 우리가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줍니다.